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27번째 시간으로 신의 화신 파라오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의 화신 파라오 이경구.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의 젖줄이었지만 변덕스런 강이기도 하였다. 때때로 지나치게 범람하여 이집트인들의 재산을 휩쓸어버리는가 하면 주변 농지의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없을 정도로 수위가 낮아져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이렇게 분화무상한 강을 보면서 통일 이전 각 지역의 통치자들은 이를 인공적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을 품었으나 그들이 관리하는 지역 단위의 관계 체계는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안정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각 지역 통치자들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이 확산되었고 이것이 이집트가 정치적으로 통일되는 데 큰 자극을 주었다. 통일 직후부터 파라오들이 강가에 제방을 쌓아 홍수가 났을 때 마을이나 경작지로 범람한 강물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을 막고 경작지 안에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가뭄때 주변의 경작지에 공급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관계사업에 총력을 기울였던 점이 그 방증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사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를 피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만 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결정은 결국 강압적 통치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집트의 통치 행태가 권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집트에서는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중앙집권적인 전제정치가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관계사업이 힘들었지만 통치자의 명령에 따른 결과 백성들에게는 안정과 풍요가 보장되었으므로 다음에 진행되는 더 힘든 사업에도 백성들은 순순히 응하였을 것이다. 이런 관계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농업 생산량의 확대로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왕권의 진행 기관인 관료제도도 발달하게 되었다. 농업 이외의 산업에 나타나고 이집트의 국토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귀족이 주축이 된 관료들은 파라오의 통치를 보좌하며 그 대가로 넓은 토지를 허사받아 지배계층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파라오는 그 권한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필요로 하게 됐다. 범람의 수위를 예측하는 능력은 그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였다. 나일강의 수위 측정한 평평한 바위에 일련의 수평 눈금을 표시해둔 수위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수위 측정 정보를 통해 물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 준비가 가능하였다. 수위계를 사용한 이후로 파라오는 자연의 힘을 미리 알고 이리에 대비하는 신성한 능력을 지닌 지배자로 인식되었고 마침내 이집트 세계를 창조한 신의 화신으로까지 간주되었다. 파라오의 권한이 나일강 치수로부터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전통적으로 파라오의 대관식도 나일강의 범람이 시작될 무렵 골라 장엄하고 화롭게 거행됐다. 새로운 파라오가 등극하면서 신들이 땅을 지배하던 당시 우주가 새롭게 창조되었던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파라오는 왕좌에 있는 동안 태양신인 호로스로 여겨졌고 죽으면 죽은 자의 왕인 오시리스로 통일시되고 그의 아들이 새로운 호루스가 되어 통치하였다. 즉 파라오는 인간으로 구현된 신이 되었던 것이다. 끝. 참고 인문학 칼럼 홍수 그리고 지수의 신화학 이성희. 홍수는 세계 거의 모든 신화 나스라에서 발견된 매우 보편적인 모티브다. 신화와 역사를 혼동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신화의 보편적 현상을 통해서 인류사의 전 지구적인 대규모의 홍수가 실제했음을 짐작해 볼 정도다. 농경을 시작한 고대 인류에게 가뭄과 홍수가 가장 큰 관심사였으리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 고고학의 발굴들에 의하면 남신이 숭배되던 시기 이전에 오랜 기간 평안하였던 고도의 여신 숭배 문명이 있었다. 터키의 차탈 휘위크 유적이나 크레타의 미노아 문명, 홍산 문화권의 우하량에서 발견된 여신상과 여신묘 등이 그 현저한 증거들이다. 그런데 무척 흥미로운 것은 세계 대부분의 홍수 신화에 있어서 그 주체가 남신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 주목한 미국의 신화학자 댄데스는 여신이 장악하고 있던 이전 세계를 파괴하고 남신이 새로운 세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남성의 창조력을 보이기 위한 수단이 바로
홍수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이때 전 세계에 걸쳐 파상적으로 등장하는 남신들은 주로 전쟁의 신들이었다. 홍수와 치수라는 신화 모티브로 평화로웠던 목건 시대가 힘을 중시하는 남성 가부장제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일대 전환점을 반영하고 있을 법하다. 우리 동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홍수와 치수의 신화는 곤과 우의 이야기이다. 요임금 시절이던가 온천하가 물난리가 나자 곤이 치수의 임무를 맡게 된다. 곤이 불어나는 흑인 식양을 하늘에서 훔쳐 홍수를 막으려고 하다가 천재의 벌을 받아 죽게 된다. 그런데 곤의 시체가 3년이 지나도 썩지를 않았다. 칼로 베어보니 배를 갈라보니 그 속에는 용 한 마리가 나왔는데 그 용이 바로 우인 것이다. 우는 치수에 성공하고 결국 제왕의 권력을 차지하게 된다. 전해지는 신화에 따르면 곤과 우는 부자사이지만 얽혀있는 상징의 가닥덩어리를 맞추어 보면 모자관계로 의심이 된다. 곤이란 이름의 뜻은 물고기이며 물고기는 가장 오래된 여성 성기의 상징 중의 하나이다. 또한 곤이 가졌던 살아서 증식하는 흑인 식양이란 대지모의 생명력을 연상시킨다. 더구나 자식을 자신의 뱃속에서 길렀다면 여성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이 신화는 온 세계의 저수단 신화 속에 숨겨지고 왜곡되어져 있는 남신에게 살해된 여신 이야기의 하나가 아닐까. 곤의 실패와 죽음 그리고 우의 성공 신화 역시 목건제에서 가부장제로의 전환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문제는 대규모 치수에 성공한 우로부터 본격적인 전제 권력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우가 하나를 새로 세우고 왕권의 세습을 처음으로 확립했다는 점은 예사롭지 않다. 즉 홍수와 치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의 확립, 전제 권력의 등장이 서로 연동되어 있는 것이다. 신화시대 이후의 역사에도 이러한 관계가 반복됨을 비트포겔의 수력국가 이론이 잘 보여주고 있다. 비트포겔에 따르면 대규모 치수를 위한 과정에서 관료조직과 전제국가 조직이 형성된다. 이 오래된 이론은 아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논거로 악용되기도 하지만 대규모 치수, 토목사업과 전제 권력과 직결을 둘 수 있다는 주장에는 이 설득력이 있다. 수천 년 여신 문명이 지속되었던 차탈, 위크 등의 유적에는 전쟁과 방어를 위한 건축물이나 유물이 거의 없다고 한다. 평화의 문명이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남신의 시대는 칼과 피 정복적인 권력의 시대다. 이 시기는 먼 훗날 역사가에 의해 큰 시간 단위의 전국시대라 명명될지도 모른다. 엄청난 환경 파괴를 접어두더라도 지금 치수라는 명목으로 전국토에 강에 저질러지고 있는 대규모 토목사업에서 전제 권력의 남신들, 벼락을 진 전생신들의 진군 나팔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해서 왠지 불길하다. 강을 뒤엎은 포크레인 같은 전제 권력의 남성적인 힘줄에는 언제나 전쟁의 냄새가 배어있다. 우리가 지향할 새로운 미래는 결코 힘과 칼의 세계가 아니지 않는가. 수만 년 생명을 담고 평화롭게 흐르는 낙동강 앞에 조용히 서 볼 일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